그 푸코가 한국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죠. 80년대 중에서도 조금 후반인데 한국사에서 이제 1980년대 후반은 흔히 그 1987년을 그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보통 어떤 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갔다. 근데 물론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단절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연도를 딱 짜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굳이 조금 억지로 어떤 그 기준을 세운다면은 1987년 6월 항쟁을 그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 전형적인 그 산업 사회적 그 근대성의 사회에서 후기 산업 사회적인 현대성의 사회로 넘어왔다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20세기, 19세기 때부터 아마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19세기 이래에 세계사를 이렇게 이끌어온 그 중심 세력은 이제 유럽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고 그리고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19세기 이래에 어떤 그 시대를 읽고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구상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또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담론이 서구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배출이 되죠. 배출이 되고 그리고 20세기는 그 마치 고대의 이제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도시에 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지중해 세계에 퍼져나가듯이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의 생각이 비유럽적인 그런 지역들에 이제 계속 퍼져나갔죠. 나가고 그거는 양면성인데 하나는 일종의 제국주의를 통해 가지고 유럽이 그 비유럽 국가들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나 학문이나 그 문화를 거기다 이식을 시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강요 내지는 그 이식이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또 꼭 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19세기 이래에 그 학문과 예술의 어떤 굉장히 풍요로운 거를 만들어낸 것이 유럽이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비유럽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매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양면적이죠. 제국주의를 통한 어떤 이렇게 퍼트리는 거 플러스 이제 그 사람 자신들이 이렇게 그거를 좋아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되죠. 그래서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도 이제 똑같은 그 과정을 겪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대원군의 이 폐쇄 세국 정책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그런 흐름에 굉장히 늦게 합류를 하게 되죠. 늦게 합류하게 되고 그 유럽적인 사고들, 유럽적인 어떤 또 때로는 미국적인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조들을 직접 받아들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경유해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그 지적인 개념들이나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일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기 나오는 어떤 이런 이론적인 언어의 90% 이상이 다 이게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거죠. 자유 할 거 없이 하여튼 예를 들 것도 없이 다 거의 다 개념어들은 거의
거의 뭐 일본 사람들 번역한 거, 건축 이런 것도 그거 다 번역. 우리 원래 없던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20세기의 그 사상사라고 하는 거는 한국 자체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되기는 어렵고 좋든 싫든 간에 그 서구적인 맥락과 일본적인 맥락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그 연루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한국 사상사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철학의 좁게 말하면 철학, 넓게 말하면 사상인데 철학 사상에다가 초점을 좀 이렇게 좁혀보면은 그 20세기 전반,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그 맨 처음에 배운 게 이제 자유주의 사상들을 이제 배웠고, 루소라든가 뭐 또는 미국의 듀이라든가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칸트 해결의 그 독일 간영론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그 6.25 사변 그 이후에는 실존주의를 많이 이제 배웠죠. 그 굉장히 그 상황이 암울하고 하니까. 그리고 박정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이 개발 독재로 이렇게 들어설 적에는 보통 그 서양의 어떤 근대성, 전형적인 그 일종의 그 모더니티 그 문명,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여러분만 할 때는 여러분보다 더 어렵구나. 더 어렸을 적에는 맨날 이게 입만 열면 근대화하거든, 근대화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입만 열면 이제 근대화만 하면 마치 인간이 다 이제 다 행복해지고 모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도 하고 막 그랬죠. 개발 뭐 이런 거 뭐 근대화 이런 게 이제 화두였고, 그 1987년이라는 그 연대는 이제 말하자면 그 군정이 종식을 고한 시대죠. 군정 시대가.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 군정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구하고 민정 이양이 이루어지던 시대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급변하게 돼요. 아주 그래서 나도 그렇고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으리라고 짐작하는데, 뇌리에 확 박힌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라는 게 갑자기 변한다는 거지. 갑자기. 한순간에 변한다는 거니까. 그게 아주 이쪽에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죠. 우리한테는. 역사라는 게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다른 세계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푸코의 책을 처음 만난 게 바로 광기역사였어요. 맨 처음 만난 광기역사였는데, 그게 이제 25년 전이죠. 한 반세기 전. 내가 20대 중반에 이제 그거를 만났는데, 그때는 푸코의 그 책이 없어가지고, 영어 번역본을 봤어요. 그러니까 Madness and Civilization이라는 제목이죠. 광기와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애셔가 그림에 이렇게 굿을 들고 있는 그림 있죠. 그거에 나와 있는 Madness and Civilization이라는 그 영어 책으로 봤죠. 근데 이제 그때의 경험이라는 게 참 굉장히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이지,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가 변할 때 그때 이제 그 광기 역사를 처음 봤는데, 내가 그때까지 쭉 배워왔던 어떤 철학과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계속 배워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통의 사상들하고는 사용하는 어휘라든가 또 사고 방식이라든가 담고 있는 함축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내가 받았고, 이게 글쓰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아카데믹한 논문 형식에 익숙해 있고,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강박적으로 이 주입을 받았던 나한테는
근데 이 사람의 글쓰기라는 게 너무나 참신하고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분과화된 방식으로 공부하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인지 사회학인지 뭐 철학인지 뭐 정치학인지 그게 정체불명이라는 거지. 그게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이제 그런 몇 가지가 굉장히 내 뇌리에 박혔고, 어찌 보면 거의 뭐 내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해도 크게 과장은 아닐 것 같은 그런 그 책이죠. 그래서 나한테 참 의미 있는 책이고, 마침 올해가 이 광기 역사가 발간된 이제 반세기 50년이 딱 지났죠. 이게 60년인가 61년인가에 발간됐었는데, 마침 그 반세기 이제 어찌 보면 50주년 뭐 기념 강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이거를 좀 이렇게 되돌아볼 시간도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 두기가 좀 가능한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광기 역사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사상적인 어떤 지형도에서 푸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군정 시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말기 조금 그러니까 같은 군정이라 하더라도 60년대 분위기 또 다르고, 70년 다르고, 또 80년 또 다르거든요. 또 다르기 때문에. 유신 이전 다르고, 이전 또 이후 좀 다르고, 이제 다 다른데, 또 광주 사태 이전 다르고, 또 후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과 이게 사상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후반으로 갈수록 역시 그때 사상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건 역시 마르크시즘이죠. 마르크시즘이 가장 그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 그 사상의 추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거의 뭐 약간 그때는 의식 있단 말 많이 썼어요. 의식 있다 이런 말 좀 많이 썼는데, 의식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르크시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뭐 절대적인 이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1987년에 뭐 역사는 갑자기 이렇게 뭐 하루에 변하지 않지. 아까 내가 뭐 갑자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제 근데 오늘 이렇게 그렇게 바뀌지 않죠. 물론 이제 한 두어 달 만에 이렇게 바뀌는데, 역사로 보면 그게 갑자기지. 역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거의 뭐 갑자기라고 해도 과제가 아니죠. 그죠? 하여튼 1987년 그 터울 해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뭐 모든 면에서 이제 바뀌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 올 시대는 어떤 시대고, 어떤 사상이 과연 이 시대를 과연 담재할 수 있고, 어떤 연구와 가치가 있냐 이런 거 많이 생각했는데, 대략 내가 보기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게 있어요. 큰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르크시즘을 포기할 수 없다. 그거는 어떤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명료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마르크시즘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죠.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이제 이른바 NL과 PD라는 그 두 가지 입장이 굉장히 많이 격돌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 나이 된 사람 만나면 지금도 싸워요.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제 아주 이른바 이제 골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약간 마르크시즘을 포기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역사라는 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의 변화를 좀 담재할 수 있는 그런 마르크시즘을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뭐 루카치라든가 또 그람시라든가 이제 이런 뭐랄까 좀 약간 또 다른 레닌 같은 사람하고 좀 다른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연구되기도 했죠. 그런 갈래가 있고, 또 하나의 갈래는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등장한 게 푸코의 사유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말 어폐가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 푸코를 읽으면서 자기가 그 80년대에 그 마르크시즘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 한계라 그럴까? 이게 내 경험하고 뭐가 안 맞는다는 그런 식의 어떤 걸 갖고 있던 그 대목을 이제 이 사람에게서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80년대 말부터 이제 90년대 이르기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상당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제 물밀듯이 이제 밀려내려왔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하고 이런 그 푸코 계통 사람들, 사실 푸코주의자는 별로 없어요. 푸코주의자는 없고, 푸코의 방법과 언어와 이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 생각 자체가, 이 사람의 이 사상 그 자체가 주의라는 걸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푸코주의란 말은 잘 못 들어보죠. 그런 말 안 쓰죠, 사람들이. 예. 푸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푸코를 영향을 받는 사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간에. 그 두 입장은 상당히 다른데, 그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꼭 푸코만이 아니고, 어느 대목에서 많이 갈라지냐면은,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사회의 물질적인, 이때 물질적이라는 거는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물질적인이 아니고 경제적인이란 말이죠. 경제적인, 에코노미카라는 거죠. 경제적인 추동력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을 저게 이거다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덴티티가, 그죠? 근데 사상은 바뀌잖아, 이렇게. 사상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고. 근데 바뀌면서도 그 이름을 쓰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완전히 바뀌면 그 이름을 쓰면 안 되겠지. 딴 이름을 써야 되겠지, 그지? 근데 굉장히 형태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는 거 뭐가 알맹이 DNA가 하나 있어야 DNA가, 그지? 예. 그게 이제 계급투쟁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막시즘이 다양하게 변주되고 이렇게 하지만 계급투쟁이 없으면 그거는 막시즘이 아니죠.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에코노미카라는 어떤 이른바 하부구조, 서브스트럭처에 대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투쟁하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거. 맞으면 분과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이 경제 중심주의, 경제가 원이라는 거지, 근본적인 원이라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 계급투쟁, 철학적으로는 이제 변증법적인 사고, 이렇게 핵심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있어야 그거 갖고 우리가 마르크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복잡한데, 이것도 이제, 하여튼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아주 복잡하게 지나야 되고, 특히 이제 마르크스를 넘어선다 그럴까, 그렇게 뭐랄까, 전적으로 창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가 뭐냐 하면, 이 에코노미카란 거를 역사 동력의 중심에 놓냐라는 문제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동력이 동인이 움직이는 원인이죠. 동인이 에코노미냐 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 특히 이거는
그 마르크스 이후에 많은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또 마르크스를 그렇게 만든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물론 그렇지만 그거를 더 이렇게 도그마틱하게 만든, 특히 소련의 뭐 스탈린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지, 그지? 도그마틱하게 만든. 스탈린 같은 사람은 에코노미가 중요하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시베리아의 많은 농민들을 얼려주고 있잖아, 그지? 왜냐면 빨리 중공업이 돼야지 못 오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2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CIA에서 조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지, 그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변증법에 대한 비판. 어떤 철학적 사고, 논리, 로직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주쟁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아주 복잡한 취미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버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고, 베버 같은 사람도 마르크스처럼 이제 이코노미가 아니라 근데 뭐 관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식의 사회의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마루야마 같은 사람, 마루야마 마사오, 이 사람도 일본의 제일 유명한 그 정치학자죠. 이 사람도 이제 마르크스를 상당히 인정하면서도 어떤 그 에코노미컬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베냐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문화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또 맞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 마르크스를 의식하면서 마르크스가 세컨더리하게 받거나 아니면 무시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부활시킴으로써 다른 식의 생각을 하려고 했죠, 그죠? 사실 푸코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연관성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푸코도 물론 푸코 사상은 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칼로 자르듯이 얘기할 수 없지만 권력이라는 걸 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푸코는 권력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코노믹이고, 이거는 이제 푸코는 어떤 권력의 포인트를 더 맞추는 거죠. 권력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부딪힌다 그럴까, 갈라지는 면이 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모든 거를 이제 그 경제에 맞추고 그런 어떤 역사의 동력의 중심이 둘 적에는 자연히 뭐냐면 그 역사의 주인공, 히어로는 그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인공이겠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죠. 노동자. 아까 모순이, 변증법이라는 거에 가장 기본 개념이 모순이야, 모순, 부정, 갈등, 그다음에 대립. 그거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니까 가장 포인트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모순이 있냐 그러니까 역사의 근본 동력은 경제에 있다. 그러면 그 역사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그 대목에서의 모순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 말은 노동의 노동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노동의 포인트가 맞춰지고 그 노동을 담지하는 주체는 노동계급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변화시킬 주체도 역시 노동계급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푸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보니까. 푸코 같은 경우는 경제를 중심으로 놓지 않고 굉장히 다원적인 방식으로 보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원화가 되지, 이렇게. 굉장히 다원화가 되지. 꼭 고개 모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남녀 간의 어떤 것들, 뭐 성차별 이런 것도 모순이 되고, 세대 간의 갈등도 모순이 되고, 뭐 지정학이라고 하죠. 지정학적인 그 모순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의 동력과 주체와 거기에 따르는 실천 방식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이루어진 굉장히 많은 사상적 변화와 논쟁과 숱하게 있지만 아마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바로 그 마르크스적 입장과 푸코의 다원적 입장이에요. 그거야말로 지난 한 20, 40년 동안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아주 핵심 논쟁
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빼놓을 수 없는 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관계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원래 건축에서 나온 말이에요. 건축에서. 1970년대에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일종의 안티 내지는 그 포스트로서 나온 이제 일종의 그 젠크스라든가 그런 이제 피터 아이젠만이나 프랑크 게리나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게 문화사적으로 좀 헷갈리는 거는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 같은 데에서의 모더니즘 개념하고 건축에서의 모더니즘은 굉장히 상반된다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건축 같은 데서의 모더니즘은 그 르꼬르비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기하학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육각형 건물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거치게 말하면 저런 게 이제 모더니즘 건축이 되겠지. 그 다음에 기하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신들, 메카니컬한,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들, 그 차갑고 매끈하고 단단하고 이런 샤프한 그런 어떤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수성들. 그 다음에 이제 펑크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전에 유럽의 어떤 귀족 취향의 이렇게 장식이 많은 그런 게 아니라 다 장천하고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딱 그냥 그렇죠. 기능적으로. 그런 게 이제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모더니즘에 대한 안티가 등장해요. 그래서 게리처럼 건물을 막 휘게 만든다거나 무슨 그 쟁크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옛날 아주 고전적인 걸 이렇게 그러니까 책 인용하듯이 건축에 인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책이 각주 인용하듯이 옛날에 누가 한 건축을 이거 건물에 인용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인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건축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그게 문학이나 미술에서의 모더니즘이에요. 그게. 그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술과 건축은 다른 길을 가다가 건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모더니즘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른 예술을 말하면 제임스 조이스라든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지. 미술에서의 칸디스키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음악에서 쇤베르크 이후에 나오는 음악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어떤 근대적인 의미에서 인과관계라든가 또는 무슨 어떤 로지컬한 어떤 디덕션이라든가 펑크셔널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프라그마틱한 그런 기능성이라든가 또 매스메티컬 수학적인 어떤 개선 가능성 등등등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거부하고 슈를레알릭한 그런 세계를 추구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건축이 그런 식으로 어떤 이니셔티브를 줌으로써 미안합니다. 내가 영어를 자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요새 학교에서 하도 영어 강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데 영어 강의니까 나도 이게 입에 익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영어를 자꾸 듣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하여튼 뭐라 해야 되나 출발점이 돼가지고 이게 건축이 돼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시어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시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니체 이후에 어떤 이런 근대성에 대한 저항했던 사람들의 여러 이론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새롭게 일종의 용어로 확립이 되죠. 근데 아까도 내가 이것도 얘기했지만, 자, 요런 사람들하고 마르크스가
이렇게 하듯이 또 한편으로 이 마르크스하고 결정적으로 대비되는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 그러니까 베버나 마리아 마사오나 또는 벤자민 같은 사람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벤자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푸코도 보기에 따라서 저런 사회과학의 맥락에서 읽을 수도 있고, 푸코도. 아니면 일로 끌고 가서 여기서 읽을 수도 있어요, 푸코도. 그게 다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뭐, 밭다유라든가, 뭐, 많죠, 굉장히. 하여튼 뭐, 이런 니체의 그 후예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마르크스적인 그 경제 중심주의, 꼭 그게 마르크스의 진인지는 뭐 더 복잡한 뭐 논쟁거리가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일반적인 그 마르크시즘의 어떤 그 하부구조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베버나 마루야마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권력이라든가 그 사회의 다른 어떤 측면들, 시민사회라든가 또는 하브마스 같은 사람은 이제 시민사회가 하브마스. 저런 거 하고 이렇게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대립각이었다면 또 하나 결정적인 대립각은 바로 니체와 마르크스의 대립각이에요. 여기에 프로이트도 많이 다르지만 늘 수가 있죠. 하여튼 간에 그냥 좀 거칠게 말하면 이게 상당히 거친 용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근대적인 합리주의와 니체 이후의 어떤 반합리주의, irrationalism과의 어떤 대립각이죠. 이렇게.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니체와 그 사상적 후예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어떤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 다양한 그런 예술들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이제 등에 업고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종의 비평용어죠. 비평용어로 재정립되죠. 포스트모더니즘이. 그래서 그게 한국에 1990년대가 되면 엄청난 거의 뭐 홍수가 밀려들듯이 이제 밀려들어오고 그때 당시에 각종 잡지에서 어마어마한 특집을 다뤘죠. 저기에 대해서. 푸코는 사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과는 큰 관계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인터뷰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물으니까 자기가 잘 모른다고 그냥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관계 없이 이제 푸코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읽기에 따라서는 저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읽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 대립각하고 저 대립각, 이 두 가지의 대립각, 근대적인 뭔가 하여튼 마르크스의 그 현실 비판에 뭐 전혀 공감하지 않지는 않지만 마르크스의 현실 비판에 전혀 공감하지 않을 수는 없죠, 사실. 그리고 마르크스 지적은 아주 본질적인 지적이니까, 그거는 인생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여튼 그 사유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자기의 그 체질에 안 맞았던 사람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선회하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또 80년대만 하더라도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저런 얘기 하면 막 욕을 먹었어요. 낭만주의자다, 뭐 기회주의자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의식이 없는 놈이라고 막 이제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90년대가 되면 사회가 달라지거든요. 많이 확 달라지면서 이제 저런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게 되죠. 그래서 푸코라는 사람의 핵심은 내가 보기엔 이쪽이에요. 핵심은 푸코라는 사람의 어떤 그 사유의 어떤 알맹이는 역시 마르크스의 그 에코노미칼 경제적인 그 분석에 대한 대안, 얼터너티브로서 마리아 마사오, 막스 베버, 미셸 푸코
또 베냐민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고, 베냐민 뭐 또 많이 하여튼 있죠. 뭐 그 외에도 뭐 하브마스도 그렇고, 뭐 하여튼 프랑크푸르트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 넓게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면도 상당히 담고 있어요. 푸코에 살고 여러 가지 뭐 글쓰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래서 하여튼 저렇게 이제 그 어떤 사상의 지형도라고 할까, 대립각 같은 게 이렇게 특이점들이 형성이 되죠. 근데 관계역사라는 책으로 넘어가면은 지금까지는 그 푸코라는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했고, 이제 이 오늘 이야기할 관계역사라는 이 책을 넘어가면은 관계역사는 푸코가 1960년인가 61년인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제 지금부터 딱 반세기 전에 이 책을 출간했고, 그 전에도 물론 뭐 조그만 책도 있었지만은 일종의 그 최초의 어떤 주조죠. 이게 최초의 주조고, 굉장히 역작이고, 푸코가 그 스웨덴에 가서 머무를 적에 이제 이 책을 뭐 썼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 철학의 역사에서 광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그 예가 없거든요. 물론 뭐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뭐 데카르트도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코기토 얘기하기 전에 악마가 혹시 뭐 나를 속이는 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항상 얘기돼 왔죠. 언제나 얘기돼 왔죠. 나이면 플라톤도 뭐부터 이미 얘기도 했지만, 광기라고 하는 거를 광기 역사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얘는 별로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책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장 뭐라고 할까, 중심가치로 놓는, 그 다음에 그 이성의 일종의 신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철학의 세계에서 광기를 중심에 놓는 책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푸코가 광기를 뭐 좋다, 찬양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좀 약간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거칠게 해석한 거고, 좋다 나쁘다 문제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인간 사유의 그 심장부에서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광기를 읽어내고 이렇게 한 이런 그 경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나서 뭐 콜럼버스가 발견할 때 어렵지만 발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제는 뭐 그냥 푸코 하면 뭐 고등학생들도 푸코 뭐 웬만큼 알 정도니까. 그렇지만은 생각해보면은 참 대단한 사건이죠. 담론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그때 영어 책을 가지고 접했어요. 매드네스의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 번역본이 나온 게 김부용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게 나온 게 아마 89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87년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중이구나. 91년이구나. 1991년. 91년에 이제 80년대에도 뭐 몇 가지의 그게 나왔지만은 1991년도에 이제 이 광기 역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광기 역사라는 책이 하도 길고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푸코 자신이 이거에 그 추약본을 내요. 이 책이 추약본을 이렇게 내는데, 그 추약본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짧지만 이제 상당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많이 보는 이 나남에 나오는 이기현 씨가 번역한 것이에요. 이거는 이게 몇 년인가? 2003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푸코가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된 게 1990년대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지금은 조금 막 그때만큼 그렇게 인구 해자될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근데 이제 약간
어느 정도의 이제 푸코 연구의 여력이 쌓인 이후에 2003년에 이 광기 역사에 완역본이 나오죠, 그죠? 뒤에 두 편의 부록이 더 담겨 있는데 그거는 별로 안 있더라고, 아쉽게도.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아주 힘들어서 번역한 좋은 번역본이죠. 푸코가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연구된 몇 가지 맥락을 이렇게 짚어보면 이제 요거 광기 역사가 들어오고 광기 역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임상학의 탄생, 말과 사물 말과 사물 먼저 번역됐던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쭉 이제 번역이 나오고 제가 지시의 고고학을 번역했죠. 그게 93년인가? 아무튼 그렇게 기억하는데 쭉 나오는데 몇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제 푸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푸코가 연구되고 주목된 거는 권력의 문제였어요. 권력의 문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한상진 씨의 미셸 푸코론, 이게 1990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말하자면 푸코를 초기 연구한, 상당히 이제 일찍 연구한 사람들 논문집이죠, 이게, 그죠? 논문집인데, 이게 논문집에도 불구하고 거의 논문의 한 90%가 다 권력론이에요. 그러니까 푸코의 다른 면들은 거의 없고 이제 권력론에다가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역시 푸코가 한국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거는 역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마르크시즘을 좀 의식한, 그러니까 한상진이라는 분도 그런 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뭐랄까 노동자 중심보다는 약간 중산층 내지는 중간층 중심의 사고를 펼친 사람인데 그런 맥락도 여기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같은 마르크스의 그런 관점이 아닌 관점을 갈망하던 사람들 의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푸코 연구사에서 상당히 이 책의 내용이 뭐 잘 되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 하여튼 이 책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하나의 책이고 물론 요거 이전에 박정자 상명여대 교수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푸코를 사실 번역을 했어요, 연구하고. 특히 성의 역사를. 근데 그때는 사실은 거의 이름도 몰랐기 때문에 거의 주목을 못 받았죠. 못 받고 이제 이때서부터 사실은 좀 연구되기 시작했죠, 그죠? 이게 하나의 어떤 흐름이고, 지금도 푸코는 상당히 역사 서술,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이 정치나 이제 이런 쪽으로 역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푸코에 대한 이 책의 목록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는데, 푸코와 식민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식민 권력. 그 책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문화과학을 하는 사람들, 문화과학이라는 잡지가 있죠. 근데 그 잡지, 주로 이제 그쪽 계통 사람들이 모여서, 식민시대, 일제시대의 뭐 어떤 병원, 일제시대의 감옥,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한 책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책이, 푸코를 이렇게 전유해가지고, 논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라는 그건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푸코를 우리가 전유해서 말하자면 뭔가 하여튼
독자 연구를 한 가장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 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데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는 여기 안 나오네. 희한하게. 그거 빠지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계통이 이제 주로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푸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또 하나의 그 흐름은 그 비평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그 예술을 이해하고 비평하고 분석하는데 그 푸코를 상당히 도입해서 하는. 근데 가장 그 많이 알려진 분이 그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 교수였잖아요. 그 양반이 그 김현이라는 분이 있죠.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미셸 푸코의 문학 비평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있나? 그게 푸코가 쓴 푸코가 뭐 블랑쇼에 대한 글도 있고, 그다음에 바타웨에 대한 글도 있고, 클로스프스키, 또 카프카, 헬더린 그런 여러 저자들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제 번역을 하고 거기에다 굉장히 긴 해제를 쓴 그 책이 있었죠. 그것도 상당히 역작이죠, 굉장히. 예. 그리고 이분은 또 시칠리아의 암소라는 책을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학 비평의 푸코를 연구한 대표적인 분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푸코를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성과들을 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사실은 어찌 보면 내가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식론자로서의 푸코, 그러니까 담론 분석가, 언표, 그러니까 언어 철학,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를 명제, 프로포지션이나 센턴스, 문장이나 또는 존 썰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랑 스피치 액트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에농세, 언표로 보는 언어 철학,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담론, 그러니까 사이언스나 어떤 학문보다는 이렇게 담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푸코의 용어 중에서 가장 일상화된 게 담론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담론이란 말이 없었는데 어떤 사상가가 이렇게 등장하면 이제 그 사상가의 용어 중에서 아주 일상화된 용어들이 있죠, 보통. 아주. 그래서 너무 일상화해서 그게 누구 용어인지도 잘 잊어버리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푸코의 용어 중에 아마 가장 우리 삶에서 가장 일반화된 1위가 아마 담론일 것 같은, 내 기억으로는. 담론이란 말이 가장 1위일 것 같아. 디스커스란 말이 아마 가장 아마 1순위 거로 내가 조사 안 해봤지만, 기억하는데, 담론으로 이렇게 문화나 학문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를 우리가 보통 과학사 그러면 주로 자연과학을 많이 하잖아. 다윈이 어떻고, 아인슈타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른바 사회과학이라기도 하기도 약간 그럴 것 같은 푸코가 말한 사부아, 인구학, 통계학, 범죄학, 정신병리학, 이런 이른바 근대성의 장치들, 근대 문명이 사람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이렇게 이렇게 길들이는 어떤 그런 장치들로서의 어떤 사부아, 이제 그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이제 인식론적 관점은 쉽게 말하면, 그게, 지식의 공학, 내가 번역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학위 논문에서 담론의 공간이라는 책에서 그걸 다뤘죠. 그 다음에 또 번역본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건 이제, 미셸 푸코의 과학적 이성의 고고학. 이게 1999년에 번역됐네요. 그죠? 요것도 상당히 그런 유형의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어떤 정치학적인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평적인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인식론적인 맥락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갈래가 쭉 내려왔었죠. 이 관계역사라는 책은 푸코의 그런 여러 얼굴이 아직 이렇게 미분화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나온 책들은 감시와 처벌 그러면 그거는 거의 전적으로 정치학 책이잖아요. 그죠? 거의 전적으로 역사, 정치, 사회학 책이고. 이렇게
성격이 딱 지워지거든요. 말괄사물이나 지제구가 그건 몇몇 개건 인식론적이고 이렇게 딱 되는데 광기역사는 상당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뭐 혼란스럽다면 혼란스러운데 그런 이후에 전개될 면면들이 아직 미분화된 채로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혼재되어 있죠. 뭐, 모든 그 테마가, 그러니까 맹아들이 다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 나중에 이제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갈래씩 이렇게 뻗쳐나오는 그런 그 형태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우리 논의의 그 첫 번째 파트, 그 푸코가 연구되기 시작할 때 한국사의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르크시즘, 푸코,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이제 뭐가 번역되고 연구되고 어떤 갈래가 있나,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이렇게 한터만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 자체로 좀 들어가서 이제 이 책의 그 테마가 뭐냐. 물론 뭐 이 부피로 짐작이 되듯이 이제 굉장히 뭐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여운을 남기는 그런 테마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몇 가지 짚어보면은 우선 그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자의 문제죠. 타자의 문제. 로트르, 이제 아더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the same and the other. 르메메 로트르인데, 요 개념 자체는 뭐 아주 오래된 개념이에요. 이거는 플라톤 때부터, 피타고라스 학파 때부터 쭉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 세계의 가장 궁극적인 범주로 5개를 들죠, 5개. 난 존재, 운동, 정지, 그 다음에 동일자, 타자. 이렇게 5개를 가장 궁극적인 범주로 들죠, 그죠? 그래서 동일자와 타자 그러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같음과 다름이죠. 간단히 말하면 같음과 다름. 같다, 다르다. 가장 근본적인 범주는 거예요.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하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5개 들죠, 그죠? 그 후로도 뭐 타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화두가 쭉 되어 왔고, 철학의 역사에서 아마 저 개념에 상당히 묵직한 의미를 두는 사람이 헤겔이죠, 헤겔. 독일어로 안데르스자인이라고 그러는데, 타자 존재. 뭐, 번역하면 아더빙? 이렇게 되나? 아더빙? 어나더빙?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자기와 타자 이런 문제. 그런, 정신현상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사르트르 같은 사람도 굉장히 또 타자 문제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한 사람들거든. 타자의 문제라고 하는 게 특히 헤겔 이후에 상당히 철학적인 화두가 되어 왔죠. 그 전까지는 타자의 문제가 다뤄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예민하고 중심적인 주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인간의 이성이나 의식이나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다분히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일반화해서 봤죠. 기본적으로. 근데 칸트가 의식 일반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의식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인간의 의식이라는, 뭐, 우리 예컨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뭐 인간이 누구나 타고날 때 성을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많이 다뤘어요. 옛날 철학자들. 근데 헤겔이 가장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니까 나와 타자, 또 뭐, 범위 넓히면 뭐, 우리 가족과 남의 가족, 뭐, 우리과 남, 이렇게 우리와 남이라고 하는 같다, 다르다, 뭐, 하여튼 이런 식의 동일자와 타자라는 개념을 아주 예민하게
연구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고, 다원화 사회가 출현하는 것도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고. 그런데 그 푸코에 오면은, 현대 철학에서 타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푸코하고 레비나스죠. 레비나스는 굉장히 윤리학적인 사람. 푸코는 상당히 역사적, 정치적인 사람인데, 타자의 사유를 누구보다도 아주 적극적이고, 풍부하게 제시한 사람이 이제 푸코인데, 푸코가 얘기한 타자는 전통적인 철학에서 말하는 의미하고는 달리 상당히 강한 어떤 정치적인 함축이 들어가죠,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함축이 들어가냐 하면, 이 배제라고 하는 함축이죠. 배제한다. exclusion, 배제.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좀 정리하면은 동일자라는 거는 배제하는 존재고, 타자는 배제되는 존재죠. 배제당하는 존재죠. 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찌 보면 푸코의 많은 작업들이 바로 이 타자의 배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루어져요. 많은 테마들 전부 다. 근데 배제라고 하는 거를 더 캐고 들어가서, 더 캐고 들어가서 존재론적으로 캐고 들어가면은 결국 그 분절의 문제예요, 분절. 존재론적인 분절의 문제. 온톨로지컬 아티클레이션의 문제죠. 분절해 보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분절해 보는 거죠. 그 분절을 떠나서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분절로 이루어지고 그러죠. 그 분절. 근데 이제 푸코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뭐냐면 그 분절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분절 의문을. 거기에서 이 사람의 사회가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화학자들은 뭐 탄소,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분절하고, 근데 생물로 개통학자들은 무슨 무슨 속, 얘기하자면 무슨 무슨 그게 종인가? 과, 그 다음에 종, 이렇게 속 얘기하잖아. 그지? 생물자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항상 분류를 안 하고는 볼 수가 없지, 이 사람은. 한자도 다 분류되어 있죠, 한자로. 그죠? 한자 다. 나무로 된 거는 다 나무목변이고, 물로 된 거는 다 물수변이고, 그죠? 사람이 하는 거는 손수변이고, 이성이 연관되는 건 다 말씀변이고, 정말 한자가 자체가 다 분류체계죠. 그런데, 푸코가 물어보는 건 이런 거지. 그 분류체계가 정말 객관적인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푸코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세계를 분류하고 분절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게 정말 그게 오브젝티브한 것일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 푸코의 가장 1차적인 물음이에요. 자연과학을 그렇다 치고 화학자들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 아마 그건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분류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또 누가 분류하냐, 누가 분류하는 그죠? 우리가 되게 자기가 분류 안 하잖아. 그냥 분류 그런가 보다. 학문의 세계도 인문, 사회, 자기가 분류하잖아, 우리가. 내가 분류한 게 여러분 분류한 게 아니잖아. 분류가 돼 있는 거지. 근데 저 분류를 누가 분류했지, 저거를? 언제 분류했지? 저걸 누가 분류했지? 왜 저렇게 분류했지? 라고 하는 온톨로지컬 아티클레이션, 특히 인간 사회에서의 아티클레이션의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게 이제 푸코 사회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출발점이에요. 그거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의 실존과도 연관되어 있죠. 푸코는 그 동성애자죠, 이 사람 동성애자고
동성애자로서 굉장히 많은,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뭐 지금 뭐 미국 같아서 결혼도 하잖아, 동성애들이. 아직 뭐 주에 따라 달라서 거기 뭐 싸우고 막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 비하면요 뭐 지금 크게 달라졌지만, 푸코 시대만 해도 뭐 동성애자라는 거는 중세시대의 이교도라는 말과 거의 뭐, 중세시대의 이교도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쳐죽일 놈이나 쳐죽일 놈. 그 정도의 이제 굉장히 강한 편축이고, 그 여담을 얘기하면은 영국의 뭐 옥스퍼드인가 무슨 케임브리지인가 어딘가에서 그 푸코에게, 네? 내가 지금 옛날에 여기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위를 준 거 하여튼 무슨 자료를 준 거 같은 뭔가 하여튼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들고 일어났어. 어떻게 동성애자한테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해서 기각됐죠 그게. 그 정도로 이제 그 동성애자라는 건 상당히 그 만만치 않은, 지금도 사실 뭐 지금도 아직 멀었지.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 자기의 그 실존적인 체험,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를 겪었던, 왜 이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라든가, 또는 뭐 이 분류가 맞는가라든가, 과연 도대체 이 모든, 예컨대 우리가 이제 광기 얘기하지만 도대체 미쳤다는 거하고 안 미쳤다는 게 기준이 도대체 뭘까? 부시처럼 지금 이미 물러왔지만 저렇게 맨날 전쟁만 일수하는, 우리가 볼 땐 저게 미친놈인데 왜 저 사람 안 미쳤다고 그럴까? 왜? 그 멀쩡한 사람 왜 또, 멀쩡한, 내가 보기엔 멀쩡한 사람들 갖다 정신병 갖다 앉혀놓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무지 그런 우리가 사물을 분류하고, 특히 이제 이 배제한다는 거, 배제. 그러니까 배제의 물리적 표현이 뭐예요? 물리적인. 우리가 푸코 사회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내가 얘기할 건데,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물질적 이런 거예요, 그지? 건물 이런 거에. 그러니까 어떤 사상, 뭐, 생각, 제도, 여기에 모든 게 생각하잖아요, 그지?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은 이 실제 이 신체, 이 장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배제라는 게 물질적 표현이 뭐예요? 감금이지, 감금. 물리적으로 구획하는 거지. 이 배제는 추상적인 용어고, 이거의 물리적인 표현이 뭐냐면 감금하는 거죠, 이렇게. 테두리 거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감금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광기 역사도 그런 얘기죠. 또. 왜 어떤 시대에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시대가 또 안 미쳤다고 그러고 보고 또. 옛날에는 또 멀쩡한 걸로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미친 걸로 보고. 이게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과연 그런 담론을 만들어서 미쳤다 안 미쳤다라고 하는 그 주체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대상들은 또 누구고, 또 그게 왜 그렇게 또 변해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감금 얘기했는데, 이 감금의 어떤 역사적 과정들, 병원, 감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런 등등등의 어떤. 그래서 이거는 광기 역사는 병원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임상회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처벌은 또 감옥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이런 문제의식이 푸코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푸코를 읽는다는 거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분절 내지는 그 분류에 대한 그 인식론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그 감금과 배제와 이런 거에 어떤 그런 파워, 권력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존재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인간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인간 주체,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인간 주체에 결국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일단은 하여튼 그런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